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산업지형 자체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죠. 존 피어폰트 모건, JP 모건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뭐 배경부터 해서 투자 철학, 또 그가 만들었던 거대 기업들, 금융위기 때 역할까지 정말 흥미로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거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한 명의 금융 거물이 어떻게 미국 경제의 판을 짰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보면 산업 발전의 선장 이런 칭송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강도 귀족이다 이런 아주 날카로운 비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하죠. 왜 그럴까? 그 지점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우선 모건의 배경 이건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뭐랄까 태생부터 좀 남달랐다고요? 네. 일단 아버지가 이미 성공한 금융가였고요.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죠. 거기다 유럽 유학까지 다녀왔으니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셈입니다. 국제적인 감각이나 인맥도 이때 많이 쌓았을 거고요. 금수저의 해외파, 시작부터가 다르긴 했네요. 근데 또 젊은 시절 기록 보면 그 남북전쟁 때요. 홀카빈총 사건이라고. 네. 그 유명한 사건이죠. 이게 군대의 불량총을 비싸게 되팔아서 뭐 큰 돈을 벌었다는 건데 좀 논란은 있지만 하여튼 돈 버는 능력, 그 사업가적 기질은 이때부터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면모도 좀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또 되게 흥미로운 게 정작 본인은 사업할 때 실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캐릭터를 담보보다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모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거래 조건보다도 그 거래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더 중시했다는 거죠. 돈을 그렇게 밝히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을 봤다. 좀 의외인데요? 네, 그래서 그의 핵심 전략, 우리가 흔히 모건화, 모건화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건하요. 그게 뭔가요? 이건 특정 산업을 딱 봤을 때 너무 많은 기업들이 막 경쟁하면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면 그걸 그냥 싹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여서요? 네. 인수합병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하고 경영 구조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경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경쟁을 없앤다. 네. 대표적으로 철도, 철강, 그리고 이제 막 태동하던 전기산업, 이런 곳에서 이 전략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와, 목표는 물론 산업 안정화랑 수익 극대화였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그렇죠. 독점 문제 같은 게 생겼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경쟁사들은 압박을 받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나 임금 삭감 같은 조치들도 따라붙었고요. 그래서 탄생한 게 그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 GE랑 US 스틸인가요? 맞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들이죠. 1892년에 토머스 에디슨의 회사를 포함해서 여러 전기 회사를 합쳐서 GE를 만들었고요. 에디슨 회사까지요? 네. 그리고 1901년에는 그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회사를 인수해서 다른 여러 철강 회사들이랑 묶어서 US 스틸을 출범시켰죠. 근데 US 스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면서요? 세계 최초로 자본금 10억 달러 넘는 기업이었다고요? 네, 10억 달러. 당시 미국 연방정부 1년 예산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어요. 거의 2배가 넘었죠. 와, 한 개인이 만든 회사가 나라 살림보다 더 컸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산업 하나를 통째로 설계하고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노건이 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영웅 같은 역할도 했다고요? 네, 그게 또 모건의 다른 면모죠. 아직 미국에 지금 같은 강력한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 같은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중앙은행이 없었군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가 닥치면 사실상 모건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895년에 미국 금 보유고가 막 바닥나면서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모건이 직접 나서서 다른 민간 은행가들을 설득하고 조직해서 미국 재무부에 대량의 금을 공급해줬습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와, 정부를 구한 거네요, 개인이. 그렇죠. 그리고 1907년 금융공황 때는 더 극적이었어요. 뉴욕 증시가 막 폭락하고 은행들이 줄줄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니까 모건이 뉴욕의 주요 은행장들을 전부 자기 개인 도서관으로 불렀습니다. 도서관에요.
네, 자기 도서관에 모아놓고 밤새도록 문을 잠가놓고 협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행들이 서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제금융 합의안을 만들어내게 했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은 겁니다. 문을 잠갔다는 게 정말 그 의지가 느껴지네요. 대단하긴 한데. 네, 그만큼 그의 권위와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생각도 들어요. 한 개인의 판단이나 결정에 국가 경제 전체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아, 역시. 모건 한 사람 혹은 월스트리트의 소수 금융가들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머니 트러스트, 즉 금권력 카르텔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한 거죠. 머니 트러스트? 네, 이런 여론이 결국 금융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의회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푸조위원회 같은 게 있었죠. 네. 그리고 그 결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공적인 시스템이 금융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침내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아는 페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모건의 그 막강한 힘과 역할이 역설적으로 중앙은행 설립의 배경이 된 거군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모건이 위기를 막아낸 그 성공 사례가 오히려 이런 일을 한 개인에게 맡겨둘 순 없다는 교훈을 준 셈이니까요. 물론 그 와중에도 모건의 독점적인 사업 방식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그 노던 증권회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모건이 북서부 지역의 철도 회사들을 통합해서 사실상 독점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오도어 루스벨트 행정부에 의해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당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해체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 제동이 걸리기도 했군요. 네, 그의 힘이 무한정 허용되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자,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JP 모건이라는 인물은 그냥 돈 잘 굴리는 금융가를 넘어서서 현대 미국 산업과 금융 시스템의 어떤 설계자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거대 기술 기업들이나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투자 펀드들, 이런 주체들이 어쩌면 모건 시대처럼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국가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아, 현대판 모건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과연 그런 현대판 모건화는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JP 모건의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서 현재를 바라봐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